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4장 마라의 죽음 1793년 6월 3일 망명 귀족의 재산 매각법이 성립되다. 6월 24일 국민공예 공화국 1년의 헌법 1793년의 헌법을 채택하다. 이 헌법은 로베스피에르가 제안한 1793년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다. 7월 13일 장폴 마라가 암살당하다. 7월 26일 국민공예 매점 단속법을 가결하다. 7월 27일 로베스피에르 공안위원회에 가담하다. 로베스피에르가 1793년 6월 2일 저녁에 정확히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6월 3일 저녁 그는 다시 자코벤 클럽에서 발언했다. 그는 당연히 전날의 봉기와 파리 민중의 위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결코 조국을 구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음모가들이 국민공예 안에 남아있다. 산악파는 몇몇 순간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지롱드파는 마비되었지만 여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입헌적 활동을 완수하고 적대적인 언론을 감시하고 혁명재판소를 활성화하고 민중과 산악파 의원들과의 동맹을 긴밀히 해야 한다. 공안위원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 위원회를 지배하고 특히 파레르의 보좌를 박는 단통은 오직 한 가지, 즉 우파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로베스피에르의 희망에 따라 재헌위원회가 즉각 창설되었지만 반대로 가택연금당한 지롱드파 의원들에 대한 감시는 매우 허술해서 대부분이 달아났다. 공안위원회의 태도에 고무된 73명의 의원들은 6월 2일 봉기에 대한 항의문에 서명했다. 리옹에서는 왕단파의 탄압이 맹위를 떨쳤다. 보르도와 마르세유는 6월 6일과 7일 공개적인 반영면 반란에 들어갔다. 툴루즈가 곧 뒤를 이었다. 반영면 세력은 단통의 무활동에 진정되기는커녕 이제는 거의 모두 지롱드파의 깃발을 내걸고 나라 전체에 걸쳐 소유를 확산시켰다. 특히 파리 산킬로트에게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는 평원파는 오직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배제하는 데에만 목표를 두고 봉기 세력인 그들을 완전히 약화시키려 하였다. 8월 10일 봉기와는 반대로 6월 2일 봉기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적은 피를 흘린 혁명이었다. 그러나 또한 8월 10일 봉기와는 반대로 그 승자들을 무장 해제시키기가 가장 쉬웠음에 틀림없다. 산퀼로트들은 자신들의 봉기위원회를 감시위원회로 대체하는데 별다른 논의 없이 동의했다. 6월 6일 파레르는 모든 구혁명위원회의 폐지, 무장병력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공예에 부여할 것, 국민방위대 총사령관 앙리오의 해임, 그리고 출신 의원들이 체포된 모든 도의 산악파 의원 중에서 동일한 수의 볼모를 선정하여 파견할 것을 공안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안했다. 로베스피에르 6월 8일 로베스피에르는 파레르의 제안에 정력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도 없이 국민공예의 안팎의 상황을 숙고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의 자유의 수호자들을 무장 해제할 때인가? 지금이 여러 도들을 평화와 유혈의 동아리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인가? 6월 2일을 부인하는 것이 파리의 애국파를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의 애국파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로베스피에르의 반대는 의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지만 실베인 루젠 1758년부터 1827년 생탕트라의 지지로 결국 승리를 거뒀다. 늘 그렇듯이 신중한 파레르와 당통은 사태의 추이를 감지하고 스스로 공안위원회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포기했다.
공안위원회는 파리의 상킬로트와 그들의 봉기를 부인하거나 볼모를 보냄으로써 반도들의 환심을 사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한 것도 아니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소미르에서 승리한 방대군은 낭트 공격을 준비한다. 동시에 발생한 왕당파와 지롱드파의 반란은 6월 중순경 전면적이라기보다는 표면적으로 60개도를 장악할 것이다. 엄밀한 의미의 지롱드파 반란은 도 행정부의 관리들 그리고 지롱드파가 5월의 전술 병력 구해발의 배치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것 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형도시의 구들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 남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반란은 주민대 중에 적극적인 협력을 거의 기대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수동성과 매우 심한 혼란을 이용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반란 세력은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파리에서 탈출한 의원들의 대부분, 즉 베띠옹, 귀아데, 비조, 발바루, 랑쥐네, 루베 등은 6월 13일 캉에 도 통합회의 Assemblée des Départements Unis를 소집하고 왕당파로 드러난 빈펜이 지휘할 군대를 조직하려 했다. 소미르 프랑스 서부 맨-에루아르의 도의 도시. 빈펜 조지 F. 빈펜 1744년부터 1814년 프랑스의 장군, 참모의 귀족 출신 대표, 지롱드파를 지지하여 1793년 노르만디에서 연방주의 운동을 지휘했다. 6월 12일 저녁 자코벤 클럽에서 로베스피에르가 가장 침울한 연설 중 하나를 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한 달 내로 여러분은 도처에서 새로운 배신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패배할 것이며 단두대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부주의와 비겁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반영면 혐의자 장군들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군대를 도살장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장군들을 해임하고 공화국을 구하려면 애국파, 의원들을 민중과 더 긴밀히 결속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민공예는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공예의 애국파가 거의 결속되어 있지 않은데 그는 절망했다. 1791년 9월 마라가 그랬던 것처럼 불굴의 로베스피에르는 5년여 만에 처음으로 투쟁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더 이상 특권층과 투쟁하는 데 필요한 기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4년간의 고통스럽고 무익한 노력 때문에 나의 육체와 정신적 능력이 소진되어 위대한 혁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느끼면서 나는 사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통고는 망연자실한 자코뱅들의 충격 속에서 그가 더 이상 기대하지 못했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여기에 기여했다. 6월 13일 국민공회의 회의에서 꾸똥과 당통의 예기치 못한 경쟁심에 의해 뜻밖의 추진력, 번갈아 파리의 혁명 세력을 열렬히 찬양하고 모든 반혁명 세력에 대한 양보 정책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선언하였다. 그들은 회의 말미에 기운을 되찾은 로베스피에르의 지지를 받아 5월 31일과 6월 2일의 봉기에서 혁명적인 꼬민 총회와 파리 민중이 공화국의 자유와 통일을 구하고 공화국이 하나이며 나누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데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느슨해진 산악파는 결국 다시 원래의 산악파, 즉 8월 10일 꼬민의 당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일부에서 은밀한 주저가 없지 않았지만 그 결과 로베스피에르의 삶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공안위원회는 5명의 고조위원을 추가했는데 그중 3명, 즉 쿠통, 생탕투레, 생제스트는 로베스피에르가 마지막까지 신뢰할 인물들이다. 또 6월 14일 다소 놀랄 자코뱅들 앞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사임하겠다는 6월 12일의 연설을 취소했다.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청중에게 절망을 굴복하지 말고 공안위원회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완수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아마도 6개월에는 모든 전제군주들이 파멸할 것입니다. 6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당통과 같은 사람들, 바레르와 같은 사람들, 강봉과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로베스피에르를 실망시켰다.
그러나 이 6월 13일 이후 산악파의 분위기에서 몇 가지는 영구히 바뀌었다. 산악파는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내외적 투쟁을 지속하는 고르네유적 단호함, 극작가 고르네유의 비극에 나오는 영웅들과 같은 단호함을 되찾았다. 의회에서 연설하는 로베스피에르, 그가 웅변가로서 재능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거짓이다. 실제로 로베스피에르는 연설을 통해 회의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휘어잡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6월 18일 국민공회가 프랑스 민중은 자신의 영토를 점령한 적과 강화 조약을 맺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헌법의 121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지룽드파 의원 메르시에, 루이 세바스틴 메르시에 1740년부터 1814년은 겁에 질렸다. 당신들은 늘 승리하리라 생각하는가? 당신들은 승리와 협정을 맺었는가? 산악파 의석에서 바지르가 대답했다. 우리는 죽음과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가 열렬히 발언하여 이 중대한 조항에 표결을 얻어냈다. 500일에서 502조. 우리는 우리가 지지에 마땅한 조항을 공포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민중의 힘을 짐작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이 조항이 민중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토에서 적과 협정을 맺는 민중은 이미 패배한 민중이며 자신의 독립을 포기한 민중입니다. 프랑스 민중은 결코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미쳐불렸던 것은 당통이 공안위원회에 들어온 이래 8월 10일 봉기에서 혁명 전 강요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타협을 통한 평화를 얻기 위해 동료들 몰래 탐색과 음모와 비밀 대화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이다. 당통의 그러한 행동이 조국의 진정으로 봉사한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었는지 돈에 쓰던 배신이었는지 여기서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당통이 내외 정책에서 진정으로 로베스피에르에게 동의한 것은 단지 목소리뿐이지 행동과 진심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 질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활을 건 결투가 벌어지는 것은 필연적 일이었다. 국민공회는 승리의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에르드 세슈얼이 6월 9일과 쿠톤과 생제스트도 참여하고 있던 한 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출한 헌법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여러 가지 세무 항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그는 보상을 얻을 단 한 조항, 즉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인권선언 초안을 고집하지 않았다. 자신이 4월 24일 특별히 강조했던 두 가지 조항, 즉 소유권이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생존을 위한 필요와 법적 조치들에 굴복해야 한다는 소유권의 개념의 제한, 사적 재산 소유권의 제한 42기조, 그리고 특히 압제자들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 국민들에 대한 형제적 지원의 법 원칙에 대해 그는 발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헌법의 신속한 가결은 국민공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일 뿐 아니라 정치적 금썸무였다. 지롱드파의 반산악파 선전은 두 가지 비난, 즉 독재 추구와 사회적 무정부주의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껏 보지 못한 그리고 1844년까지 모든 혁명가들의 결집점이 될 거의 모세의 율법 토라와 같은 역할을 해 가장 민주적인 헌법의 신속한 채택은 산악파를 첫 번째 비난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것이다. 지롱대파의 비난으로 동료들, 진적으로 정직하고 애국적인 부르주아지들은 반혁명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신성 불가침한 성격을 의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전쟁은 승리할 때까지 단호하게 수행해야 했지만 적의 모든 국경을 침범하고 전체 도의 3분의 2가 공화국의 중앙 권력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또 다른 무장 간섭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쿠톤과 생제스트는 새로운 인권선언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초안 중 가장 새로운, 장기적으로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조항들을 지지할 수 없었다. 에르드 세슈얼, 마리장 에르드 세슈얼 1799년부터 1794년 헌법의 작성자이자 공안위원회 위원, 당통의 친구이자 동시에 에펠파 친분이 있어 비기독교 운동에 열렬히 참여했다. 1794년 4월 당통과 함께 처형됐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쿠톤과 생제스트는 새로운 인권선언에서 로베스피에르 같은 이유로 로베스피에르는 그 조항들을 옹호하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았다.
그는 1794년 헌법을 열렬히 찬양했다. 그는 헌법에 아직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만을 분명하게 말하고 세월이 더 좋아지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태도가 유익했음이 곧 드러났다. 6월 24일 국민공회에서 가결되어 민중의제가에 붙여져 1만 8천 명 미만의 반대와 18만여 명의 지지를 얻은 1794년 헌법은 6월 2일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완료한다. 그 헌법은 결코 시행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 헌법이 진지한 부르주아지 애국파들을 그 추위에 결집시킨 순간부터 당파로서 지롱드파는 순식간에 해체되었다. 오직 산악파가 가장 노골적인 반혁명만이 일시적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롱드파 찬종 세력은 자신들이 일으킨 반란이 공공연하게 왕단파적이고 특권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암울하게 활동을 청지하거나 노골적인 반혁명 속으로 뒤섞여 들어갔다. 테르미도르의 새로운 피가 흐르는 그날에야 이 찬존자들은 다시 활기를 얻을 것이다. 산악파는 지롱드파 책임자들과 주동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하기로 결심했지만 동시에 일시적으로 길을 잃는 데 불과했던 사람들을 결집하려 애썼다. 이러한 전술은 또한 당시 산악파의 사회정책에서도 감지된다. 즉 그들은 민중의 요구와 부르주아지의 요구 사이에서 타협을 시도하였다. 6월 3일 국민공회는 망명귀족의 토지를 분할 매각할 것을 공포하고 10년에 걸쳐 대금을 치를 수 있게 하였다. 6월 10일 국민공회는 엄격하게 평등한 방식으로 공유지를 분할할 것을 결정하였다. 7월 17일 국민공회는 증서가 작성된 부가조, 농민이 영주에게 납부하던 여러 형태의 지대까지 폐기하고 증서 자체를 파기해 명령함으로써 목문제의 마지막 잔재들을 폐지하였다. 그렇게 하여 국민공회는 가난한 농민들의 관심을 샀다. 동시에 국민공회는 5월 29일 깡봉이 제안하여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10억 리블루의 강제 공채로부터 소부르주아지를 면제해 주었다. 6월 21일 순수입 6천 리브르 이하의 독산자들과 순수입 1만 리브르 이하의 기혼자들에게서 강제 공채를 면제해 줄 것을 제안한 사람은 로베스피에르 자신이었다. 라콩부 클랄 라콩부 1765년부터 미상 배우 1792년 지방에서 파리로 올라와 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혁명적 공화주의 여성 시민협회를 주도하고 자크루와 격앙파를 지지했다. 도시의 샹킬로트들만이 새로운 정치적 동향으로부터 혜택을 입지 못했다. 최고가격제를 정한 5월 4일 법령이 국민공회의 유약함과 도행정부들의 무력함이나 태업 때문에 실제로 사문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에 따라 6월 1일 승자들의 환멸은 커져갔다. 심지어 격앙파가 공기의 조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위신이 높아지고 혁명적 공화주의 협회를 조직하여 더 강해지던 시기, 여성들이 클레르 라콩부의 자극을 받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시기, 샬리의 친구 르클레르가 리옹에서 올라와 그들과 합류한 시기에도 그러했다. 이제 격앙파가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차원에서 곡물뿐 아니라 모든 제1차 생필품에 대한 최고가격제와 국내에서 매점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것을 내놓게 할 혁명군대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6월 2일 이후 그들은 또한 정치적인 요구들, 특히 루이 16세의 재판에서 민중회의 상소에 표를 던졌던 의원 280명의 추방, 그리고 특히 폭력의 전면적인 사용을 더 분명히 강조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격앙파가 보인 이러한 난폭한 당파성은 그들의 경험 부족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계급이 하루아침에 정치적 성숙에 이르는 것이 아니며 특히 그 계급이 아직 하나의 계급조차 아닐 때 또 이제까지 예속 상태에 매여 공적인 문제들에서 실제로 결정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을 때 그러하다. 민중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 차원에서 그들의 태도는 훨씬 더 강력했다. 그들의 잘못은 정치적 차원에서 공격했다는 점이다. 1793년 6월 20일 자크루는 콜드리의 클럽과 자신이 속한 꼬민에서 헌법에 저항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꼬민이 매점이나 투기를 단죄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의 비난은 지극히 타당했다.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을 굶주리게 할 수 있을 때 자유란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독점에 의해 동포들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평등이란 무엇입니까? 자유, 평등, 공화국, 이 모든 것은 한낱 유령에 불과합니다. 고르델리아 클럽은 그에게 집단적인 지지를 보냈다. 꼬민은 동요했다. 자코벤 클럽은 주저했다. 로베스피에르는 헌법이 소유권 제한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과오를 범했음을 가장 먼저 당연히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헌법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으며 그랬다가는 혁명의 안녕의 필수적인 세력 간 균형을 뒤엎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격앙파에 대한 저항을 지휘했다. 6월 23일 자크루는 코르들리아 클럽과 자신에 속한 그브라빌리의 구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낭독하기 위해 국민공예의 연단에 올랐다. 로베스피에르가 거기에 반대했다. 헌법이 완성되었으므로 그날은 국가적인 축제일이고 따라서 청원서 제출은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연기가 꼬민 지도자들 파시쇼메트 에베르로 하여금 정치적 재난을 헤아려 보고 냉정을 되찾게 했다. 정치적 권력 쟁취, 즉 결정권, 정책 결정권 쟁취. 5월 25일 자크루는 청원서를 들고 국민공예로 들어왔다. 부자들에 대한 비난과 헌법에 대한 비판에 더해 그는 국민공예가 민중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지 않았으며 산악파는 늘 민중에 대해 말하지만 민중이 진정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하다고 맹렬히 공격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공예와 산악파에게 그들의 경력을 치욕스럽게 끝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민공예는 일치하여 자클로에게 저주를 퍼붓지만 그날 저녁 코르딜레의 클럽은 계속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5월 31일에 전 봉기위원회도 자크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동시에 여인들이 스스로 식료품에 공정가격을 부과하면서 다시 식료품을 탈취하기 시작했다. 쇼메트 피에르 가스파르트 쇼메트 1764년부터 1794년 코르들레아 클럽 회원으로 1792년 말 파리 고민 검사에 지명됐다. 이후 비기독교화 운동을 주도하여 로베스피에르와 대립하다가 반역죄로 기소되어 처형됐다. 자크루가 다시 논쟁을 정치적 장으로 되돌려 놓으려 시도한 것은 국민공예가 수그러들 때였다. 그는 산악파에 대한 공격을 배가한다. 즉각 반격이 돌아왔다. 6월 28일 저녁 자코벤 클럽의 회의가 시작될 때 로베스피에르는 그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로베스피에르는 그가 영국 총리 피트와 브리스오에게 득이 되도록 행동하고 있으며 가장 훌륭한 애국파들을 비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튿날 29일에는 꼬민이 자크루를 비난했다. 6월 30일 로베스피에르, 에베르 그리고 콜로 데오르 브라가 이끄는 자코벤 대표단이 코르들레 클럽을 방문하여 연설하고 자크루의 제명을 요구했다. 그들은 자크와 르클레르의 제명을 얻어냈다. 7월 1일 꼬민은 다시 그를 비난했다. 7월 4일에는 마지막으로 병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마라가 자신의 신문 전체를 산킬로트들의 사제, 자크루에게 대한 욕설, 그리고 아마도 깨닫지 못하겠지만 비방을 퍼붓는데 할애했다. 이 반대 시위는 격앙파의 공세를 중단시켰지만 민중의 경제적 공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승자들은 약간의 시간을 얻었을 뿐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비교 462쪽 에베르가 자크루를 대신 2달 사이에 이 위기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공안위원회의 태만함이 부각됐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틀간의 전투 끝에 낭뜨를 앞에 두고 패퇴한 반혁명군은 평원에서 다시 승리를 거뒀다. 빈펜은 민중의 열정이 지롱드파를 거의 지지하지 않은 탓에 한 열병식에서 겨우 17명의 자원병을 확보했을 뿐인데도 강에서 파리로 진군을 준비하고 있었다. 북부 군대를 지휘하고 있던 귀족 퀴스티는 육군 장관인 애국파 부쇼트를 비난할 줄만 알았지. 오스트리아군이 꽁데슈에르 에르코를 공략해 7월 12일 황락하도록 내버려뒀다. 피트 윌리엄 피트 1759년부터 1806년 영국의 정치가 1781년에 하원 의원, 이듬해 재무장관을 거쳐 1783년 총리가 됐다. 1793년 대프랑스 동맹의 결성을 주도했다. 부쇼트 장은 바티스트 때 1754년부터 1840년 메스의 직업군인 출신으로 20년간 복무했음에도 1789년 당시 대위에 불과했던 그는 혁명을 열렬히 환영했다. 1793년 초 디무리에가 오스트리아로 탈주한 후 북부 전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793년 4월 육군부 장관에 지명되어 샹킬로스의 특사들을 요직에 동영하고 군기역을 단행했다.
지룽드파와 당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안위원회의 지지를 얻어 장관직을 유지했다. 1194년 4월 장관직이 폐지된 후 군에 복귀했다. 1194년 6월 체포되었다가 이듬해 사면되었으며 부리메르 크테타에서 나폴레옹을 지지했다. 콩데 슈레스코 프랑스 북부 국경지대인 노르 도의 도시. 18.